아나운서 조황리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내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안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여당 의원들의 투표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와 친한계와 중립성향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까지 7명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에 대한 당론은 내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전국 상황, 정치 토크 코너와 민주당 임미애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자, 주말을 앞둔 시간, 그렇지만 이번 주말은 급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 하루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바로 추운 거리에서 지금 울부짖고 계시는 국민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어제의 선전포고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자, 먼저 정광재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역사가 기억하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 조금 흔들릴까요? 여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탄핵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여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결 참여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달라는 얘기는 본인이 가장 원하는 바겠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에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당내 전체 분위기는 네, 어때요? 지난주에 표결에 집단 불참했잖아요. 네. 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표결에는 참석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에는 그 투표를 직접 해갖고 결국 부결시켰잖아요. 네. 그 탄핵 부결에 그만한 자신감도 우리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의원들이 직접 투표장에 임할 것으로 보고요. 네. 사실 지금 탄핵에 부결한다는 것이 당론으로 정해져 있고 내일 마지막으로 다시 의논해 보기로 했지만 네. 여기를 당론으로 불참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아마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광재 대변인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일 의총에서 그 당론 네. 최종 정하겠다. 네. 뭐 오늘 정해봤자 그 사이에 뭐 하니까 다들 뭐 생각 많이 하고 와서 내일 의총에서 최종 정하겠다 했는데 최소한 표결에 불참하자 이런 결정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 전 그렇게 뭐 보고요. 찬성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표결의 헌법기관으로서 각자 자유 양심에 따라서 참여는 해서 거기서 각자의 결정에 맡기겠다. 네. 이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당론으로 정하려면 우리 당원 당규의 예. 의원의 3분의 2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네. 108명의 3분의 2가 72명입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 후보가 얻은 표가 72표예요. 예. 그런데 그게 뭐 일치한다는 보장은 일치한다는 것은 없지만 아니고 음. 이것을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투표장에도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네.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이 있을 예. 수는 있지만 그게 72표를 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그런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렇게 당론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3명의 의원이 투표했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자유의지에 따라서 투표하는 의원들이 최소 20-30명은 될 겁니다. 아 그래요. 20-30. 우리 정광재 대변인은 당내 어떤 분위기 계속 보고 있으니까 20-30명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탄핵에 네네. 찬성하겠다는 사람이 20-30명이 아니라 최소한 표결에 참여. 표결에 참여한다고 하는 사람은 20-30명 되고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본 것은 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표결에서 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두 자리는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말씀에 따르면 전망이.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지금 있어요. 7, 8명이다라고 하는데 익명으로 찬성하겠다라고 한 의원 한 분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8명은 이미 채워졌다. 근데 그게 이제 15명 이상이 될 건지 그건 좀 두고 봐야겠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정광재 대변인 전망으로는 두 자릿수는 될 것 같다. 찬성이. 네, 네. 자,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인데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잘 아는 우리 정 대변인이 보기에도 확실하게 8명이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실제 어떻게 투표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절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담화 내용을 봤다면 사실은 이번에 탄핵 찬성하겠다는 분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 7명밖에 안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뭐 정치적 유불리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됐으면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같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게 국민의힘 개개인 의원의 어떤 정치적 저기 문제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도 그렇게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더 나올 줄 알았는데 7명에서 이제 추가되지는 않으니까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결을 위한 8명은 될 것이라고 보는 낙관적 전망이 확실하게 많긴 한데 네.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절박하게 얘기하는 거고 어제 담화를 보시면 알았겠지만 저희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의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위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있고 하루라도 지금 대통령직에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말 혹시라도 부결될 경우에 이후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상황이 긴박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를 한 거고 하루 남았으니까 저는 확실하게 좀 의사표명을 더 해주시는 의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표결에 참여해서 가결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님. 네. 제가 왜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탄핵에 찬성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생각보다 명수가 적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네. 저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담화를 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받겠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직접적인 자기 워딩은 아니지만 네. 대부분의 지금 인식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재판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사실상.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담화를 듣고 우리 의원들 가운데 일부 이런 의견들이 퍼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3심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계속해서 정치 생활하고 네. 이른바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법적 권리를 왜 하나도 누리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거기에 뭐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런 논리들을 이 약간 접목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네. 생각과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폭주에 대한 경계심이 우리 당 지지자들이 그만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뭐 조기 퇴진이나 이런 것들이 왜 어려워졌냐면 그렇게 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대권에 카페트를 깔아주는 건 아니냐라는 당 지지자들의 욕구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네. 지금까지 야당에서 어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으로나 방탄하고 뭐 그동안 했었던 한 거에 것들.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네. 이 부분은 자기의 방어도 못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 그런 네. 지지자들의 그 시각이 있다는 네. 거죠. 그게 그거를 이른바- 의원들은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그렇게 보는 이른바 건가요? 미러링이잖아요. 미러링. 저쪽에서는 저렇게 자기들의 뭐 권리를 최대한 가져가면서 정치 활동하고 하는데 왜 이 대통령은 혐의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 의견은 아닙니다. 네. 그런 의견들이 그런 정서가 있다는,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정 대변인 말씀대로 그런 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네. 실제 이게 유연적인 비상계엄이고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한동훈 대표도 어제 뭐 내란을 자백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명백한 이 사안에서 예. 이후 펼쳐질 어떤 정치 일정의 유불리를 다 따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런 입장에 기해서 지금 이 명확한 입장을 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네. 국민들께서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글쎄요, 뭐 탄핵이 일단 가결돼야 이후 정치 일정이 나올 거고 그 전에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있어야지 대선 일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아직 아무것도 확실히 정해진 게 없는데 그런 걸 전제해 놓고 이후 대선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그냥 갖다 바치는 꼴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금 그걸 따지고 있을 때일까요? 국민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국민의힘은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급박하고 심각한지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피해 이런 문제를 여당 의원들이 진지하게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분명히 한 이상 나머지 분들도 끝까지 고민하고 그런 머릿속에 어떤 여러 가지 고민 또 지지자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입장 표명을 미루는 거라면 이런 부분까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결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 정치적 평가를 받을 거다.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만약에 가결될 경우에 그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볼게요.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공석입니다. 6명 체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그중에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빨리 추천을 서두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연내 처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나 봐요. 네, 네. 어떤 일정 타임 스케줄로 보고 계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12월 9일 날 이제 국회 추천 3명, 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고요. 이 일정대로라고 하면 빨리 잡으면 12월 18일부터 24일 이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명씩 3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쭉쭉 진행하면 12월 30일이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일정상 가능하다. 예, 예. 12월 안에. 그렇죠. 이 일정대로 가면 문제없이 10월 30일 날 선출을 하면 뭐 내일 이제 결과에 따른 변수는 생깁니다. 이게 네.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탄핵이 가결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되고 누가 대행될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선출 일정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예. 이렇게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할 수 없겠죠. 이런 일정과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임명도 가능하고 그러면 구인 체제에서 이번에 탄핵 소추안 심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그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변수는 있죠. 예. 자, 조기현 부위원장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검찰이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 기소할 경우에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법 뭐 51조가 있나 봐요. 예. 이건 무슨 얘기예요? 헌법재판소 51조에 보면요. 예, 예. 소추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지할 수 있다지 정지해야 한다는 아니에요? 아니죠. 재량입니다. 재량이군요. 근데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유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그런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주장 똑같이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소추 사유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불소추 특권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피고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의 재판 결과를 봐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적용될 수 없다. 지금 이 위원이나 이 심판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 진행해서 하겠다 해서 근데 이제 당시는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서 심리해야 됐기 때문에 91일인가 걸렸는데 아마 뭐 주장은 할 텐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로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선 정광재 대변인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인 것 같아요. 탄핵 표결 자체도 자체지만 이게 아주 큰 사안이지만 그 이후에 국민의힘 리더십이 지금과 같이 별 무리 없이 유지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막 극심한 내용을 겪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가운데 어제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의총 결과라 그러면서 와서 제가 좀 이따 이제 질문을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정광재 대변인 탄핵안이 통과되면 한동훈 대표 사퇴해라. 이런 주장을 이미 한 최고위원도 있고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뭐 상당히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탄핵 표결이든 가결이든 그 이후에 당을 어떻게 추스러서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을 준비할 것이며 또 뭐 이제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이 계엄 정국을 헤쳐나가는 방법보다는 이 계엄 정국 내에서 당내의 리더십을 그러니까 당내 파워 게임에서 누가 이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다투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양새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죠. 이거 계엄 정국 못지않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지도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은 그 지도부는 붕괴하거든요. 지금 3명이 이른바 친윤계 최고위원입니다. 선출직으로 김재원, 이뇨한, 김민전 3분은 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나머지 2명 가운데 1명, 나머지 2명은 장동혁, 진종호 2번의 최고위원인데 2분이 1명이라도 사퇴하면 한동훈 대표도 그냥 당원 당규에 따라서 평당원이 되는 거예요. 당대표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당내 일각에서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는 당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당을 바꿔가겠다라는 입장을 강구하게 갖고 계십니다. 자, 하나 여기서 잠깐 뭐 추가되는 질문.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때 뭐 이게 뭐 통과되면은 뭐 사퇴하겠다 이거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1차 표결 상황이었죠. 좀 다른 얘기죠. 그것은 지난 금요일 의총에서고 지난 금요일 의총에서 이번에 탄핵이 가결되면 본인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중진 의원분들 이른바 친윤 의원분들이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달라라는 그 절박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나왔던 거죠. 거취를 포함해서 당에 일임하겠다. 사실상 이선 후퇴하겠다. 그래서 그 탄핵안은 부결을 시켰던 거고. 근데 그 이후에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대통령이 설마 저랬을까라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150명 못 모였으니까 끌어내라. 뭐 정치인들 체포 구금해라. 이런 얘기들이 비록 일방의 주장이긴 하지만 나오다 보니까
상황은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자로도 장동혁 최고가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는 네. 최고위원 사퇴 가능성이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이 추가적인 뭐 해석의 영역이 들어갈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만 더 네. 질문. 우리 정광재 대변인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조기현 부인. 이 지금 사진- 워낙 뭐 관심이니까요. 사진 기자들이 포착한 그 표정을 보면 네. 장동혁 최고위원의 그 입을 앙담은 네. 눈에 이슬이 맺힌 듯한 표정으로 당대표실인지 최고위원 회의하는 실인지 당대표실에서 나온 걸로 알고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동훈 대표는 웃고 있는데 표정이 이렇게 막 엄중하게 그리고 또 어떤 사진도 있냐면 고개를 90도 감싸고 막 이러고 네, 있는 사진도 원내대표 있고 선거에서 예. 네, 그리고 그랬죠. 뭐 그러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게 해서 이분이 심경이 상당히 복잡한 게 아닌가. 뭐 한동훈 대표하고 또 뭐 무슨 뭐가 있나 이런 그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탄핵과 관련해서 이견 차이가 있는 건 확실하죠. 한동훈 대표는 탄핵밖에는 직무 배제 조치가 없다라고 해서 탄핵에 가결해야 된다라는 예. 거고 장동혁 최고는 제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탄핵만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탄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도부를 지금 장동혁 최고가 그만두면 지도부가 붕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그 무질서한 상태로 갈 정도의 무게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지 않는 한 네. 장동혁 최고가 먼저 사퇴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두 분 가까이서 보는 사람으로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뭐 남의 당 일이긴 하지만 민주당하고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탄핵안 표결을 둘러싸고 어떤 리더십 그 현재 여당 리더십이 과연 향후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까지 지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 네. 당연히 여당의 당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네. 통상 사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책임을 묻는 게 뭐 지지자들이라든가 또 향후 길게 봤을 때 중도층까지 고려하면 맞는데 근데 여기서 한동훈 대표한테 책임을 묻는다? 그게 맞지 않죠. 예.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보면 그때 이정현 대표는 바로 사퇴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정현 대표는 친박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되는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같이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퇴하는 게 네네. 맞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죠.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이 64%의 지지를 얻었던 조금 전에 정 대변인 말씀대로 네. 대통령을 좀 견제하고 바로 잡아서 국정을 좀 제대로 돌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네네. 거잖아요. 그런 실제 뭐 속 시원하게 어떤 방향을 잡지는 못했지만 계속 갈등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 상황의 책임으로부터는 약간 자유로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새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 네. 친윤계 그러니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윤계의 정치적 책임이 큰데 그분들은 지금 오히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네. 어떻게든 이 직무가 중지되는 세태를 최대한 시간 끌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은 그분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당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확고하게 가는 것이 국민의 힘을 위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야 근데 사실 그 안에 또 파워 게임면 예. 의석 뭐 의원수 이런 부분에 또 파워 게임 메커니즘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 당내 기반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 이 계기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죠. 어쨌든 네. 국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을 어느 정도는 한동훈 대표가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 네. 지금 당장에는 친윤이 그 주류인 이거를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에 대의를 따르게 된다고 하면 당내 리더십도 차츰 다져갈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 찬성하자는 거 제안하는 그 자리. 김태호, 권성동 둘이 이제 의총에서 이제 네. 원내대표 뽑을 때 나왔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의원들이 친윤 의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네. 자, 친윤 의원들 어쨌든
반발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김상호 의원 1인 시위하는 데서도 설전을 벌이고 또 어떤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했냐면 한동훈 대표 개인 혼자 살겠다고 뭐 대선 행보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개인 살겠다고 대통령 먼저 버리는 건 배신의 정치다. 이런 감론을박 어떻게 보세요? 저 윤상현 의원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기자 시절부터 친분이 또 형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윤상현 의원이 지난번 당대표 선거 나올 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당의 공동묘지의 침묵을 깨야 한다. 당 중앙을 폭파해야 한다. 폭파해달라.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었을 때의 결기와 지금과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윤상현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그 일반적인 국민이 갖고 있는 민심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윤상현 의원을 좋아했던 네. 지역구 의원들, 지역구 주민들도 여러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는 건 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당내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아쉬운 대목이죠. 그 김상욱 의원과 오늘 그럼 12.12는 뭐 합헌입니까? 그게 법을 네.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이런 저 설전이 있었다는 거 저도 기자들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자, 그렇다면 네. 또 하나. 그동안 이제 대통령이 지금 권한 행사하는 게 맞나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국민이 통과한 건 40여 건 제가 한 것을 알려졌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 끝나고 나서 6개 법률안,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안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일방 폭거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하였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탄핵 표결 하루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이 어떤 의도로 한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뭐 국민의힘이 반대해 왔던 것이고 제2요구권 행사를 요구한다는 입장도 계속 밝혀왔던 건 알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네.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돼서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계속된다는 전제를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이 6개 법률안의 시급성이라든가 뭐 위법성, 위헌성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후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내일 탄핵소추는 반대해서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위험한 인식이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대통령의 직무를 하루속히 정지해야 된다는 게 국민적 요구인데 매우 정상적인 이 정국으로 인식하고 대통령의 매우 정상적으로 일을 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자, 정광재 대변인님. 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플러스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면 최근에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재지명하려 한다. 뭐 한기호 의원 얘기도 나오고요. 누가 뭐 거부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대한 한동훈 대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는. 이런 일련의 흐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는 오늘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네. 지금 국회 권력을 민주당이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법안들이 대단히 포퓰리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행정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거부권으로서 이 거부를 해와서 이게 네. 입법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권리를 우리가 유지해 왔었는데 이번에 계엄 사태로 인해서 그런 권리마저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그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되는 과정에선 가능한 거죠. 아마 내일 표결에서 반대표가 많아져서 투표 불성립이든 탄핵이
표결이 찬성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전제가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탄핵 결정 나기 전까지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그렇죠. 대통령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권성동 맞습니다. 원내대표가. 그건 맞는데 그 전제가 그러니까 내일 탄핵 표결 결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제2요구권 행사가 대통령 직무대행이 제2요구권 행사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극적인 논란이 될 수 통치행위 있나요? 이거를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느냐 이거 논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참담하게 느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시고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퇴근길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1시간 20분 이상 걸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도 많이 막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히고요. 비봉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더 가서 서서울 요금소 4호차로에선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더딘 흐름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꾸준히 22km 막히는데 일죽부터 모가까지 가장 어렵습니다. 반대 남이 쪽으론 진천 일대에서 8km 막히고 오창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긴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당 상황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여당 윤리위원회 어젯밤 한동훈 대표 소집 요구에 따라서 윤 대통령 제명 출당 안건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했습니다.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요. 자, 정광재 대변인. 예. 당내 이제 친윤계 반발이 큽니다. 자, 탄핵 표결을 코앞에 둔 이제 민감한 시점이잖아요. 근데 굳이 당내 갈등에 이 시점에 꼭 기름을 부을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뭐 당 대표로서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판단이 옳았다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땐 본인이 이 부분을 간과해서 넘기기 어렵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조치를 요구했었는데 네. 탈당은 없다라는 뜻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절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출당 조치밖에 없거든요. 그 출당 조치가 가능하려면 또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윤리위원회가 가진 또 고민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례가 없어요. 네. 다른 그 당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당의 의상을 훼손시킨 경우에 윤리위원회 열어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하면 출당 조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탈당 권유를 했는데도 탈당 권유가 안 되면 제명 조치가 가능한데 네. 이게 대통령인 경우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인 경우니까 사실 이게 큰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리위원회도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오늘 정광재 대변인한테 자꾸 추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 더 어쩔 수 여쭤볼게요. 없죠. 뭐 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각도에서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통령 제명 출당이라는 이런 큰 문제 다루는 윤리 소집과 관련해서 최고위 소집이나 논의조차 없었다. 당 운영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비판도 또 했어요. 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당까지 같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어떤 속도를 중시하는 한 그렇죠. 대표와 네. 그다음에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사안에는 아무리 속도도 중요하지만 같이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이 이제 좀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앞으로의 당 운영에 한동훈 대표가 참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한동훈 대표가 생각한 것은 지금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빨리 절연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당 대표로서 개진한 건데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당이 죽는다. 네, 최고위원회를 아마 최고위원회를 열었더라도 결과는 뭐 표결을 하든 결국 5대 4나 네. 뭐 6대 3 정도로
이런 당 대표와 같은 결론이 났을 거예요. 예. 근데 그 김재원 최고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또 한동훈 대표도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어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그 전후에 어떤 여당 내 뭐 파워 게임이랄까 힘겨루기 어떤 식으로 좀 결론이 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세요? 글쎄요, 뭐 이게 쉽게 매듭이 지어질까요? 오히려 내일 탄핵 표결 이후로 이 극심한 대립 양상이 되겠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분당까지 갈 것이냐는 뭐 상황 봐야 되겠지만 이미 네.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분들과 친윤 간의 갈등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굳이 이 긴박한 상황에 대통령 제명이라는 카드를 굳이 꺼냈을까? 그냥 한동훈 대표로서는 탄핵 찬성 입장 그것이 국민의힘이 지금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될 의사라는 그 메시지만 분명히 해도 그게 뭐 사실상 대통령과의 결별이라는 것은 명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명 카드를 꺼냄으로써 당내에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공격의 빌미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지도 분산이 되고 도대체 한동훈 대표는 어떤 분명한 뭐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명 카드는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 네. 차분하게 갔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했나.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게 지도자의 리더십은 위기 때 이제 정확히 보여지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엄중한 사태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정광재 대변인 예.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분당 가능성은 0%입니다. 천당 아래 분당 말고. 분당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카드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 계엄령 선포됐을 때 국회에 가셨잖아요. 한동훈 네네. 대표를 포함해서 이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저는 당사와 국회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뭐 제 짧은 식견이지만 저는 뭐 거기에 계신 분들께 설마 이걸 가지고 예. 아무리 어떤 다른 쪽에서의 이 정치적 이 흔들기가 있어도 분당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분당은 우리가 2017년에 이미 보수 분열은 필패라는 걸 경험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계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기서 그런 정통성을 버리고 우리가 분당 이건 없는 카드죠. 네. 그리고 이 당의 지금 우리 당의 리더십은 여전히 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고요. 그 리더십 속에서 변화를 추진해야지 이게 분당이라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카드고요. 네. 반대로 이른바 뭐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분당을 한다? 그 동력은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지금 당내에 있는 친윤계라는 의원들이 이제 친윤으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반한으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친윤으로서의 의미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네. 여튼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선관위 보안에 허점이 많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강력히 규탄한다. 뭐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 선관위원장도 얘기를 했는데 자, 윤 대통령 주장과 선관위의 반박 조기현 부위원장님 비교해서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반박을 했습니까?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선관위 부정선거론이 이게 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촉발한 가장 중요한 네.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제 담화에서도 강조한 거 보니까요. 그런데 문제 제기 자체가 사실 허무맹랑합니다. 오늘 보니까 2021년 대선 캠프 때부터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 얘기가 계속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해킹에 대한 우려, 대선 과정에서 이 선거 조작 우려 이런 걸 하면서 이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 자체가 늘 부정선거에 노출돼 있다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를 그때 선거 때부터 했고 어쨌든 그리고 당선이 됐어요. 0.73% 차이로.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도 압승을 했어요. 그리고 총선을 졌어요. 네. 근데 총선에서 진 게 해킹이라든가 선관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전히 이번 선거에는 부정선거가 개입되어 있다는 생각을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헌법기관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거잖아요. 근데 선관위 입장도 그렇고 이건 뭐 수사를 통해서 아무 그 문제점이 없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해킹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인 것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부정선거의 의도가 있었다면 대선에서 어떻게 이겼겠어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이겼어요. 꼭 진선거, 총선, 지난 총선, 이번 총선 두 개만 딱 찍어갖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그거 유튜버들의 주장을 머릿속에 심어놓고 이것이 뭐 국헌문란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망상이죠. 자 정광재 대변인님 예. 또 어떻게 좀 보도해 보면 대선에 관해서 그럼 대선에 이긴 것도 부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조금 더 취재를 한 어떤 언론은 10에서 15% 이겨야 되는데 0.73%밖에 못 이겼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오는데 여하튼 선관위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생각들 이런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관위에 선거 부실 관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정 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총선에 나가려고 했을 때 유권자들 만나보면 그 부정선거 안 고치면 당신 그 당선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당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 분들은 부정선거를 강하게 믿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만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그 당이 네. 본격적으로 선거에 지기 시작한 것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지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총선 때부터인데 2014년에 사전선거제도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예. 사전선거가 도입되면서 투표율이 총선을 기준으로 50%대 투표율이 60%대 중반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나머지 10% 정도가 추가로 투표를 했는데 이분들의 성향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은 전국에서 거의 같게 뭐 65대 35로 나뉜다 이건데 전 딱 그런 말씀만 드렸습니다. 본선거를 한 분과 사전투표를 하는 분과 동일한 집단이라면 그렇게 불가능한데 이게 다른 집단이다. 완전히 투표 성향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득을 네네. 드렸는데 그게 설득이 잘 안 되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자, 최상진 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 된다. 그것이 자신과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1%로 집권 이후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부정평가 이유를 보니까요. 비상계엄 사태가 49%, 2위인 경제민생물가 8%를 압도적으로 제쳤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예. 11% 어떻게 보면 한 자릿수 문턱에 있다고도 보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담하죠 정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1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것. 네. 그리고 이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트렌드라는 게 지금 계엄 선포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네. 앞으로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 지지율은 오늘 24%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말로 저는 이게 당 대변인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였고 보수 네. 정당이 탄생시킨 대통령이긴 맞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정당은 절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보수주의자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계엄 선포 때 심각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수주의자라는 게 갖고 있는 몇 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야 하고 법에 의한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네. 대단히 아쉽고요.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식으로 임기를 마치게 될지 모르지만 이
지지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어제 대국민 담화도 국민 여론 더 악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지지율 국정 지지율 11% 갤럽 조사에는 아마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12일까지인데. 근데 이제 12일 조사라는 게 그 전날 돌렸던 전날 걸 다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이게 온전하게 반영된 결과는 어제 아니거든요. 담화는 반영은 안 됐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자릿수가 아직도 나온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봤더니 어제 거는 반영이 안 됐다. 그렇죠. 이 예. 11 조사고 조사 그러니까 그렇게 갤럽 조사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11%라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천만 다행인 게 내일 탄핵 표결이고 네. 인용 가결 가능성이 높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이 11%의 지지율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무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 최소 국정운영의 동력을 유지하려면 20%, 15%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에요. 네. 나를 지지하는 10%만 있으면 된다는 게 어제 담화에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꼭 탄핵 수찬이 가결돼야 된다. 불안하다. 이게 지금 국민들 일반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구속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납니다. 경찰 조직 최고지휘부 2명이 동시에 사법처리 대상이 된 사례는 이례적인 일인데 이런 가운데 지금 속보가 막 들어왔는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검토한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자, 이게 짧게 시간 관계상 좀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이 드나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렇죠. 특히 이제 어제 이 대국민 담화 이후에 이 빨리 수사해서 인신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또 국회에서는 탄핵 표결을 빨리 해라는 요구가 이제 뭐 엄청나게 일고 있는 겁니다. 수사 기관도 당연히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요. 이게 뭐 긴급 체포로 할 거냐, 체포 영장에 의해 갈 거냐를 갖고 방법론을 여러 가지 고민했을 텐데 아마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에 나서는 게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어떤 거부할 명분을 줄이는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오늘 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누가 주장했냐면 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야, 이 제보 신빙성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어준 씨가 사실 딴지일보라는 것을 만들었었죠. 예. 전형적인 딴지일보식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정말 뭐 물 만난 고기 때처럼 여러 주장들 가운데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 그러니까 이 내일 표결이잖아요. 네네. 표결 앞두고 어떻게든 일종의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런 의도가 이게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물론 그렇게 상식적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아니 계엄은 상식적이었냐 이렇게 반문하니까 그때서부터는 제가 말문이 막히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약간 초현실적인 그렇죠. 상황 속에서 더욱더 이걸 부추기는 그걸 선동이다? 부추기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에 대한 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뭐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 사실 김어준 씨가 이런 선전선동을 통해서 우리 그 사회에 악영향을 줬던 사례들이 무척 많습니다. 천안함 좌초설 뭐 세월호 인신공양설인가 그때 영화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에 맞는 발언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는 신뢰가 갑니다. 신뢰 왜냐하면 가요? 한동훈 대표 계엄군 체포 대상 리스트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조기현 변호사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 신뢰하세요? 일단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이 제보자의 신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뭐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밝히고 있고 또 이 근거가 되는 게 소위 말하는 HID 이거를 김병주 의원이 뭐 방송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썼는데 사실로 확인이 됐잖아요. 10몇 명이 차출돼서 실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근데 이 내용을 이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용을 김병주 의원에게 보냈고 김병주 의원이 확인을 해서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 HID가 참수작전하는 사람들인데 뭘 했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 연결되는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 전에 북한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 물론 이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사실들이 많이는 있습니다만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닌 게 현실이 됐기 때문에 이걸 믿고 안 믿고는 한동훈 대표의 자유겠지만 그 정도 위험성이 있고 이후에도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를 생각해야 될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위험한 분입니다. 그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체포 지시, 체포 명령 이것만 보고도 되게 놀랐거든요. 예. 근데 강도로 치면 곱하기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광재 대변인님은 어쨌든 이거는 선동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그 세월호 인신공양설은 제가 김어준 씨가 한 발언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걸 네, 네. 취소합니다. 예. 자, 어쨌든 선전 선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 그다음에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또 지금까지 최근의 계엄 사태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사실 가능성 있다고 본다. 신뢰가 간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0살 경진이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에서 사는 게 소원입니다. 할머니와 아빠, 엄마, 동생까지 5명이 지내는 지금의 집은 너무 낡고 열악하기만 한데요. 심하게 갈라진 외벽과 검은 곰팡이가 가득한 천장. 추운 새벽 문틈으로 들어오는 칼바람은 경진이의 어깨를 더 움츠러들게만 합니다. 아빠와 엄마는 온종일 버섯 농장에서 일해보지만 5 식구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입. 오늘도 하얀 입김이 나는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외투를 껴입은 채 잠을 청하는 경진이. 빨갛게 얼어버린 경진이의 작은 두 손이 애처롭기만 합니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경진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사랑과 온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말 휴일 내내 춥겠습니다.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부디 아주 따뜻하게 옷차림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비교했을 때 3도가량 떨어져 더 추워지겠고요.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주는 영하 9도, 대관령은 2자릿수의 영하권의 기온 영하 11도로 예보가 돼 있고 세종, 대구가 영하 4, 강릉, 광주 영하 1, 부산 0도 등 전국이 영하 10도에서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내일 아침은 영하권에 아주 추운 기온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도 서울이 3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1, 2도가량 더 내려앉겠고 세종이 4, 대전 5, 광주 6, 강릉 7도 등 전국이 2도에서 8도 분포에 그쳐 대부분 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겨울 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현재 건조특보가 계속 유지가 돼 있는데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더 메마른 날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라권 제주, 모레는 충청과 전라 제주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언론인 김어준 씨가 계엄 당시 자신을 노린 암살조가 가동되고 체포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미군을 사살해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제보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현직 판사를 계엄군이 체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사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간부들과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은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의장실은 탄핵소추안 표결할 본회의를 내일 오후 4시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자, 2차 탄핵 투표를 앞둔 국민의힘 분위기는 지난주 1차 표결 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 분입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임미애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입니다. 자, 매우 바쁜 국회 일정 중 이렇게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일정 중에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분위기가 한 주 전과는 사뭇 다르고 좀 약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오늘 의원님이 보시기에 본회의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틀 전에 저희가 긴급 현안 질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는 서로가 약간 격앙된 분위기였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현안 질의에 나선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당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현안 질의 나온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고 발언을 하는 대부분이 그랬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금의 상황의 심각함을 의원들이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네. 그래서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이틀 전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식이랄까 탄핵을 앞둔 어떤 그 시각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된 느낌은 받았다 이런 취지로 네.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저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셨고요. 오늘 긴급 현안 질의에 이제 임미애 의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따져 물었습니까? 저는 국무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네. 일단 계엄이 선포된 게 10시 28분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게 새벽 1시 1분이에요. 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기다렸던 계엄 해제 명령은 4시 반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3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비는데 이 시간 동안에 국무회의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게 저는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소상하게 그 과정이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국무위원들의 경우도 문자로 받았는데 2시경에 받았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러면 총리는 1시에 해제가 결의되는 것을 TV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국회의 결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대통령께 전화를 하든 뭘 하든 알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동안 뭐 했느냐라는 것이 확인을 좀 하고 싶었고 당시 총리 답변으로는 네, 뭐라 그랬습니까? 2시가 넘어서야 관저에서 출발을 했고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해제 건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2시 5분 정도에 뭐 국무위원들한테 국무회의 소집 이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이것을 대응해내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의 이 대응 능력은 굉장히 안일한 그 사고방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지는 않았는데 제 네. 앞서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아주 재미있게 들었던 내용이 어떤 뭐였냐면 실제로 국무회의다운 국무회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은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국무위원 일부가 이제 총리가 가서 이야기를 좀 드려봐라라는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쪽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쪽지를 받은 사람이 모두가 받은 게 아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네. 경제부총리가 받은 거예요. 네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당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유동성과 관련된 쪽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재외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진 쪽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외교부와 경제부 입장에서는 계엄령이 발동됐을 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네. 부처이기 때문에 그 두 부처에 대해서는 일종의 어떤 그 과업 지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당시 질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좀 해석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자, 그렇게 받아들이셨고요. 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임미애 의원실 발로 12월 3일 밤 국회와 선관위에 구급차가 출동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비상계엄 당시 유혈 사태 대비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그 방증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에 의하면요. 네. 응급차 출동 지역이 5군데입니다. 국회의사당, 민주당사, 과천중앙선관위, 선관위 수원연수원,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선관위가 많지요. 네네. 그런데 이게 선관위에 출동한 구급차가 소방청 관할이 아니라 군 소속 구급차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투입되면서 함께 출동한 구급차가 총 5대였던 거고요. 네. 군 투입하면서 구급차까지 동행해야 할 정도로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제 윤석열 씨의 담화에 의하면 실탄 없이 경고형으로 적은 군인만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윤석열 씨의 발언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거짓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민주당은 오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 이런 가정하에 이 부분을 집중 질의한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뭐 새로운 팩트랄까요? 새로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1시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해달라는 요구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계엄령이 해제된 건 4시 반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대통령은 어딜 갔냐 하면 대통령실 옆에 있는 합참의장실에 갔고 거기에 소위 결심실이라고 하는 지하 공간에서 30분 이상을 머물렀고 증언에 의하면 그곳에서 국회법 관련한 내용을 갖고 와라. 네. 예, 이 얘기는 국회 의결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좀 찾아보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계엄 해제 의결을 거부할 수 있는? 그렇죠. 계엄 해제에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 반이 되어서 결국 해제를 한 거고 그 요건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 외에도요. 12월 3일 내란 당시에 육군 특수전 사령부 직할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이 일찍 특수작전 항공단 헬기들이 이륙을 위한 준비와 점검 계획이 이미 사전에 완료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박완수 계엄사령관이 계엄령 선포 전날부터 서울에 상경해서 대기하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게 그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 일찍부터 준비되었고 그 전날부터 모든 군부대는 이 비상대기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서 탄핵 찬성 표결 동참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담화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런 호소들이 의원님 보시기엔 일정 부분 좀 효과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많이 흔들린다. 이 탄핵으로 이 지금 윤석열 씨를 지키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거는 탄핵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괴멸할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위기감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지금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 1인 피켓팅을 하고 있어요. 본청 앞에서.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다. 그리고 보수당, 제대로 된 진짜 보수당을 세워야 된다. 탄핵에 참여해야 되고 가결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오히려 저희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이야기보다는 김상욱 의원의 그런 모습이 그런 호소. 훨씬 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호소력도 있고 일종의 뭐라 그럴까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수 정당을 지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라 이거죠?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의원님 8년 전에 이제 탄핵 정국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세요? 그때는 2016년도는 미르재단에 관련된 비위 사실들이 7월 달에 TV조선을 통해서 폭로가 되면서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자꾸 이렇게 조금씩 커지면서 그것을 국민들이 확인하면서 이 탄핵에 이르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난 10월 3일이니까 지금 한 열흘 정도가 되어 있는 12월 3일. 네, 12월 3일에 계엄령을 통해서 발생된 이 일련의 이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이런 사건들이 이런 상황이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어요. 예, 백주대낮에 정말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탱크가 들이밀고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고 이런 것을 온 국민이 지켜봤거든요. 그러니 2016년도에 국민들이 느꼈던 분노보다는 저는 지금이 훨씬 더 큰 분노로 다가서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자,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내일 표결 결과잖아요. 네. 일단 여당이 지금 탄핵 부결 당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변경할지 여부, 실제로 변경할지 여부, 그리고 탄핵 찬성 표결을 할 의원들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인데, 자, 표결 결과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 내일은 탄핵이 가결될 거라고 봅니다. 네, 표는 몇 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지난번처럼 막지만 않는다면 현장에 와서 투표를 할 의원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들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도 다들 이것이 보수를 망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이렇게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신중하게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내일 표결에 참여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분들의 가결로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펙트럼으로 보면 아예 참가하지 말자 뭐 이런 거나 부결 당론 뭐 이런 게 이제 이쪽 끝에 있을 수 있고 찬성 당론이 이쪽 끝에 있을 수 있고 그 중간에는 뭐 자유투표라든지 아니면 들어가긴 하자 그렇지만 들어가서 투표는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 중간에 어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들어가지 말자라고 막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거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원내대표 선거 과정을 보면 물론 권성동 의원이 뭐 많은 득표로 당선은 되었지만 그 김태호 의원의 득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처럼 물리력을 행사해서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묶어두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했습니다. 임미애 의원님께서는 윤 대통령 어제 담화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당 부분 거짓말이다. 저는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치를 하려면 야당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와 야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정치인데 대화를 포기하면서 상대 정당을 적으로 돌리면서 벌어진 일이 이번 사태였는데 그 인식에서 한치도 변화되지 않은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다가 국회 해산을 염두에 두고서 선관위를 공격한 거잖아요. 선관위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2024년도 총선의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찾으려 했고 증거를 찾으면 국회 해산의 명분이 있고 국회를 해산하게 되면 탄핵 이후에 헌재로 갔을 때 본인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다라는 여전히 큰 망상에 사로잡힌 담화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 추적 시도한 인사 중에는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재판에 무죄 선고했던 김동연 판사도 포함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판사 체포 시도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100여 명의 정치인을 체포 구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100여 명의 정치인만 있었겠느냐 아니다. 3부 요원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범죄 행위이고 내란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행위이다라고 봅니다. 삼부 요인들도 들어가 있었을 거다라는 이제 추측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당 지도부 표결 전에 모든 구성원들이 신중하고 절제된 자세를 견지해달라 부탁한다. 이런 공식 지침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절제된 자세를 강조한 배경이 뭘까요? 저희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저희가 저는 이게 좀 진중한 모습들이 그리고 저희들도 이거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진중한 모습 그리고 역사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당부가 아닐까 이렇게 네.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거 봤을 때 그냥 느낌이 이게 뭐 큰 사안이니까 당에서 당직자나 뭐 의원들이나 이렇게 좀 흥분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뭐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기술적으로 보자면 말조심도 좀 하고 네. 이렇게 국민들에게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언행은 조금 삼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그렇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행동해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아주 이제 신중하게 행동해라 네, 이런 네. 뜻이겠죠. 자, 내일 표결 앞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내용이 지난번과 조금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빠지거나 추가되거나 수정된 부분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내란죄에 이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탄핵 소추안에 이것저것 내용을 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그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네네. 저희가 내란죄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내란죄 부분에만 집중해서 지금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에 막 이거저거 넣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내란죄 이 부분에 집중하는 집중해서 거예요. 초점을 맞춰서 한 그런 탄핵안이 내일 2차 탄핵안이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자, 우리 임미애 의원님은 비례대표십니다. 그런데 주로 그전에 경북 지역에서 정치활동하셨고 또 농민운동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 TK 지역 여론 어떤지 좀 전해주세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금 하야 탄핵에 대한 응답은 상당히 높습니다. 즉시 네. 하야 탄핵해야 된다라는 응답은 한 73% 정도. 그러니까 16년도하고 비교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해야 된다라는 전국 것이 평균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질서 있는 퇴진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한 17% 정도 나왔으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자, 어쨌든 지역 여론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구 경북은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똑같습니다. 예. 단지 민주당에 조금 더 신뢰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지금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인식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임미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10일에서 12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국회에 보고된 새 탄핵소추안에 보면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에 국회 상황이 이제 나옵니다. 네. 자, 우리 임미애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80여 명이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갔고 다친 분들도 있다고 이제 거기 적혀 있어요. 그날 밤 어느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두 가지 장면인데요. 네. 저도 이제 정문을 넘는 순간 그때부터 본회의장까지 계속 뛰었어요. 뛰셨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계엄은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부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군인들보다 계엄군보다 내가 더 빨리 저 본회의장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뛰는데 숨이 너무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당시 막 되게 흥분되는. 네, 예. 그게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의원이 정족수가 150명이 결국 넘기는 넘었는데 이게 의안이 상정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엄령을 발표한 윤석열 씨가 이거를 국회에다가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랄까 절차를 제대로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해야 하는 그
원인이 지금 제공되지 않은 거잖아요. 네. 대통령실로부터 그게 안 왔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이 죽을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군인이 들어올까 봐. 자, 그 사태가 벌어진 다음 날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한 정성호 의원은 네. 저 사모님한테 빨리 돈 좀 찾아오라고 그랬다는 얘기도 해서 되게 나름대로 또 급박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밤까지 긴장된 상황이 이제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임미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24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세요?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전화를 지금 쭉 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리고 제 전화를 다들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간곡하게 호소드려야지요. 자, 일단 지금부터 주로 하실 일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쭉 전화를 돌린 일이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트럼프 2기 한미동맹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소스, 즉 출처가 어디예요? 네, 한반도 문제 전문가라고 꼽히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밝힌 내용인데요. 네. 차 석좌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그 연구소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참모들이 트럼프는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을 해낼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관세 아니면 뭐 반도체법 이런 것처럼 한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 뭐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을 막 쏟아낼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지금 한국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폭풍이 오래 지속될 수 있고 특히 여름이 지나도록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나쁜 시나리오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한미동맹에 있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 이렇게도 봤는데요. 트럼프는 지금 스스로 나는 관세를 신봉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관세 부과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미국 NBC하고 했던 첫 언론 인터뷰 보면 네. 나는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취임 첫날에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렇게 관세 부과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한국 역시 비껴갈 수 없다 이렇게 차석자가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에서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전에 그 미국이 분명히 관세를 부과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지금 각 나라들이 모두 트럼프 별장인 마러라고로 가거나 아니면 뭐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난 관세가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는 네.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고요. 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관세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이 개입하면서 우크라이나전이 복잡해졌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시사주간지 타임하고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거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난 합의에 도달하고 싶고 합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이 있고 중동 전선 두 가지를 트럼프가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북한이 개입을 하면서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김정은을 잘 안다.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내고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는 첫 임기 때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했었고 김정은 3차례 만났었는데요. 이런 대북 외교를 주요 업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도 북한과의 정상외교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개입으로 복잡해지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가자 전쟁 이 두 가지를 다 끝내겠다 이런 의지도 강조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는 대화를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말해줄 수 없다면서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김연아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친분을 거듭 이제 과시하긴 했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북한을 여전히 상대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네. 특히 미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또 지정을 했네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지정을 했는데요. 북한을 비롯해서 쿠바와 이란, 시리아 이렇게 4개국을 테러 지원국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북한은 1987년에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이걸로 1988년에 처음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네. 그러다가 2008년에는 제외가 됐었는데 다시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이 테러 지원국 그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오토원비어 사망 사건 아니면 김정남 독살 사건 이런 걸 이유로 해서 북한이 여전히 그 국제적인 테러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면 무기 수출이 제한되고요. 금융 제재 같은 불이익이 가해지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주제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정부가 처음으로 경기 진단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네, 가계하고 기업들의 경제 심리가 위축돼서 하방 위험, 그러니까 경제 조건이 지금보다 더 나빠져서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 같은 지표들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그린북이라고 불리는 최근 경제 동향 12월호에서 진단을 했는데요. 네. 비상계엄이나 탄핵 정국 이런 직접적인 단어들은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연말에 소비나 투자 심리를 짓누를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기재부가 매달 이 그린북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 담기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그린북에 담긴 전망을 보면 네. 좀 부정적인 전망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2달 전까지만 해도 내수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높았었는데 이게 지난달에는 표현이 삭제됐고 대신에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살짝 줄어든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이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달에는 이게 아예 빠졌습니다. 네. 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달러당 환율이 1,430원 막 넘나들고 있습니다. 되게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도 크게 또 상승을 했어요. 네, 그 한국은행이 11월 수출입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수입 물가 지수는 그 1개월 전하고 비교를 해서 1.1%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2달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제유가는 내렸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이 수입 물가를 전반적으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입 물가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요. 이게 몇 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수입 물가가 올랐다는 거는 소비자 물가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예. 문제는 이게 11월 통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에는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효과 때문에 원달러가 크게 뛰었는데 그런데 지금 12월에는 비상계엄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환율이 1,400원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음 달 수입 물가 전망에 반영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환율 상승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다음 달 전망을 이렇게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네.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서 전망이 어렵다 이러면서 아예 말을 아꼈습니다. 자, 경제 불확실성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저런 방안에 이제 골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도 만나서 이제 상황을 공유했다고 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오늘 만났다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최 부총리가 일단 S&P 그리고 무디스, 피치와 같은 이런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을 직접 만났는데요. 네. 여기서 한국의 정치 상황 그리고 뭐 정부의 대응 이런 것들을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가 과거의 그 탄핵 정국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때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외국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없게 지원할 테니까 한국 경제에 관심과 신뢰를 보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좀 그 불안들을 잠재우려고 했던 건데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신용평가사들의 발언을 좀 전해드리면 S&P 측은 최근 사태에도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금융당국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그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무디스 측도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국가 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고 피치 측은 이번 사태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왜 2019년이냐면요. 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로나 전에 어떤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의 합이 예를 들어서 만석이라면 최소 9,000석 이상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개의 거대한 항공사가 결합하는 거니까 독과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소비자들 불편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쏠리는 게 마일리지 전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 얼마로 전환될지 이게 관심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 마일리지를 소진하려고 봤더니 뭐 마일리지로 예매할 수 있는 항공권 예매 정말 하늘의 별따기고요. 뭐 쇼핑몰에서 뭘 구매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일리지가 나중에 그 종이 조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 정부는 1마일리지도 손해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아직 대한항공이 구체적인 전환 비율을 공개하진 않았는데 이게 지금 시장의 가치로 따져보면 1대1 전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시아나가 이제 대한항공보다는 좀 낮은 비율로 계산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 1대 0.7 정도가 좀 거론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한항공이 이 전환 비율을 단독으로 정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도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2년 안에 이 마일리지 비율이 적정한지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거대한 회사 결합으로 이게 과연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이긴 하죠. 그런데 대한항공이 합병 승인이 나자마자 요금 또 올리려다가 철회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대한항공이 오늘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부터 이 10,000원에서 한 15,000원의 추가금을 내면 선호 좌석을 사전에 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원래 운임료가 높습니다. 그 대신에 뭐 수화물이나 기내식, 좌석 선택을 무료로 동일하게 제공하는 항공사인데 이 기내 서비스를 줄여서 뭐 금액대별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저비용 항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 이게 경쟁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입니다. 특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합병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나 소비자 권익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하려다가 비판이 나오니까 철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전문가들과 문화와 생활정보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코너입니다. 오늘은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심리에 미친 여파 알아보겠습니다. 곽금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를 빛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언론이 계엄 트라우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불안한 심리가 여러 곳에서 이제 작용하지요.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비상시에 어떻게 행동하자 이런 것도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오늘도 엄청나게 KBS 앞에서 이제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시위도요. 사실은 불안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일부는 어떤 자기 표현, 뭐 자기 주장 이것가 한 가지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같은 거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게 되면 불안감이 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모르던 사람들도요. 불안할 때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얻으면서 괜찮은 거죠. 이거 확신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모임에 가면 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궁금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래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순간에는 불안감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야,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시위나 집회나 뭐 이런 것들을 해도 뭐를 요구하고 표현하는 거긴 해도 그 밑에 있는 나의 불안감 같이 모이면 해소되고 정보도 그렇죠. 소통도 할 수 있고 네네.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불안감 느끼는 것과 그걸 트라우마로 또 정의하는 거 이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도 싶은데 교수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불안감은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불안한 감정을 느껴야지 우리가 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죠. 그래서 시험 보거나 뭔가 할 때 살짝 불안하고 긴장할 때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점수 잘 준대 이러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감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나치게 근데 이제 불안감은 그때그때 크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트라우마라고 하면요. 이거는 과거에 뭔가가 만들어져서 내가 그거를 억압하려고 그러고 기억 안 하려고 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언젠가 자꾸 튀어나오는 그러한 감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심해질 때는 장애까지 가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는. 네. 아, 그렇군요. 저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방송하고도 이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방송할 때도 저도 이제 방송 뭐 30년째 하고 있지만 살짝 긴장할 때 잘 되거든요. 맞아요. 너무 내가 뭐 잘한다 이래가지고 너무 풀어지면 실수를 해요. 네.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불안하면 약간 어떤 일에 대한 대비도 된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트라우마는 보통 어떤 증상 동반합니까? 네, 트라우마는 과거에 어떠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굉장히 나쁜 경험이겠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내가 엄청나게 신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하는 그 경험이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잘 해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잘 해소되어서 이게 없어지면은 다행인데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막 억지로 억압시켜 놔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그냥 엄청나게 이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까지 가는 거죠. 네. 자,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최상진 님이 오늘 밤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불안하고 염려된다. 느낌표 하나 주셨습니다. 뭐 비슷한 그렇죠. 상황들일 거예요. 네. 이제 사람의 삶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트라우마 하면 보통 전쟁 경험 같은 거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 많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트라우마가 사회에 미친 영향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개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전쟁이라든지 무슨 화재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여러 가지 참사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전반적으로 전체 국민의 집단 트라우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경험했거나 또는 경험하지 않고 단순히 이 화면에서 보거나 이것만 계속 접해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산풍 아파트 무너진 거 이 경우에도 그 화면만 보고 있던 중학
남학생, 여학생이 화면만 봤는데도 PTSD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예. 계속 스트레스 받고 깜짝깜짝 놀래고 이러한 걸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은 심각하게 못 느끼고 갈 수도 있는데 이러한 트라우마가 이제 집단적으로 만들어지면 사회가 전부 다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그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떠올리게 되고 지금 이 계엄이라는 거가 우리가 40몇 년 전에 엄청나게 겪었잖아요. 네. 겪은 세대들은 어머 이거 어떡하냐. 밤에 45년 전. 네. 네. 우리 막 통금도 일러지고요. 엄청 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지방에 있었어요. 강의가 있어가지고 지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계엄 딱 보면서 나 어떻게 서울 가지? 기차 다 이제 못 가고 이러면 예. 나 여기서 이제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대학생 시절이셨죠?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별 생각 없고 학교가 이제 그 뭐 하여튼 휴교를 했어요. 그래서 신난다 그러고 다녔을 때이지만 이게 그것도 한 처음에 철이 없어도요 한 일주일 지나가니까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불안이라든지 트라우마 극복하거나 최소한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요 일부러 그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렇게 하는 성향이 하나 있고요. 근데 맨 경계만 하고 주의만 해가지고는 피로감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낙관적 편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뭐 하늘에서 뭐가 날라와서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죠?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은 늘 뭔가 마음이 긴장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오늘 다시 그게 바로 한 번 계엄했는데 2차 계엄이 있을 거야. 뭐 국지전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가 우리 다 불안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 과도하게 경직돼서 이제 긴장해서 있는 거가 너무나 피로감이 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집단적으로 할 때는 훨씬 더 그게 커지거든요. 예, 예.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자, 요즘 막 뉴스가 쏟아집니다. 뉴스가 쏟아지니까 또 거기에 또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 뉴스를 안 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오히려 많은 정보를 파악하면서 알고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보는 접해도 됩니다. 네. 그러나 그 지금 뭐 너무 난리 났죠. 네. 유튜버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선별해 가지고 보는 게 필요하고요. 네. 가장 이제 뭐 시시각각으로 보고 있으면 우리 일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도 아이 괜찮을 거야. 아니야.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얼마나 손실입니까? 네.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손실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뭐 큰일 일어날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제일 메인 뉴스를 본다든지 메인 정보를 얻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새 방송사도 그렇지만 네. 몇 개를 이렇게 제일 메인 몇 개를 유심히 봐서 스스로 판단하는 정도로 네. 하면 되고요. 그거 보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네. 나는 막 너무 뭐 좀 힘든 거 보면은 난 막 가슴이 울려. 오, 그래요? 그런 예. 분들은 아예 보지 않는 거가 좋고요. 그냥 가까운 가족한테 대충 그냥 듣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끔 사람에 따라 다른 거네요. 사람에 따라서 그걸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미디어 소비도 사람에 따라서 각자의 특성에 맞게 하면 좋다는 네.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뭐 쏟아지는 소식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막 뉴스부터 확인하고 뭐 일찍 깨가지고 뉴스부터 확인하고 이런 게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도 가죠. 있나요? 네. 그래요. 12월 4일 날 아침에 우리 국민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졌을 거예요. 예. 잘 주무신 분하고 밤을 샌 분. 밤을 샌 분하고. 중간은 없네요. 그러니까요. 뭐 보다가 아예 아무 일도 아니야 하고 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나 잠 못 잤어. 아니 나 하나도 몰랐어. 이렇게 나뉘어지더라고요. 예. 그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날 잠을 못 잤거든요. 해제 새벽 될 때까지 혹시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잘 주무신 분은 행복했잖아요. 일단은 그 아침이니까 그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수면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계속 유튜브 보고 있고 네. 계속 신문 뭐 TV 뭐 기사 이런 거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내가
그것도 지금 힘든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는데 그거로 인해서 내가 지금 피해를 본다는 거는 2번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거를 내가 잠을 잘 때 잘 수 있고 뭐 밤에 큰일이 안 일어났고 새벽에 체크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수면도 잘 현명하게 해서 가야지 되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괴로우니까 영화나 드라마, 책을 보면서 그걸 잊는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이게요. 그 억제 사고라는 게 있는데요. 억제 사고. 네, 너무 억제하면요 도리어 더 생각나요. 내가 뭐 연인끼리도 헤어져서 나 생각 안 할래 그래버리면은 더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내가 이거가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이거 네.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를 내가 얻는다 이런 차원에서 괜찮은데 이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트라우마고 나중에 PTSD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게 있을 때에 막 억제하지 말고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 예. 네. 그래서 뭐 별 그거 없는 책 읽는다든지 잠깐 뭐 그러한 영화를 본다든지 이거는 어느 전환 요법이기 때문에 전환시켜 버리는 거죠, 사고를.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네. 자, 이번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가족이라든지 직장 동료 등과 이제 대화 많이 나눈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대화는 심리에 도움은 된다고 봐야죠. 그래도. 참 이게요. 네. 이것도 또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치가 않죠. 그래요? 이 감정이라는 거는요. 예. 감정이 서로 막 부딪히면 상승 효과가 일어나요. 예. 그게 군중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막 이제 하게 되면은 감정이 점점점 엑셀레이트가 되거든요. 나 혼자 하는 행동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시위도 더 아주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냥 정보 교환 정도 그리고 괜찮겠지 아무 일 없을 거야 라는 그러한 안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필요하죠. 잘못했다가는 그래 뭐 이제 막 편싸움 일어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가까운 지인들끼리 그냥 불안감이 낮춰질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되지 거기 네. 가서 자신의 너무 주장을 한다든지 그러다가는 뭐 지금 당 2개에서 막 괜히 우리까지 다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저희 프로그램에 어제 이제 작가 겸 개그맨 고명환 씨가 이제 출연을 했는데 고전 읽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읽혀지기만 하면은요. 그래요? 잘 읽는 게 중요하네요. 네, 고전이 잘 안 읽혀지잖아요. 그게 문제이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하도 쇼폼 시대가 돼서 고전을 느긋하게 읽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읽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거나 약간의 릴렉스가 되면은 좋은 거죠. 릴렉스 겸 힐링까지 될 수 있고. 힐링까지 될 수 있으면. 자기의 어떤 지혜도 얻을 수 있고 그럼 더 좋다는 말씀 주셨고요. 자, 트라우마로 인해서 오랜 시간 이제 괴로움 겪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 기억을 어떤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습니까? 네네. 실제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잖아요. 네. 근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많이 겪는 데가 일본입니다. 네. 일본은 지진에 맨날 뭐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겪는데 이들은 굉장히 요새 와서 많이 거기지만 그러한 지진을 겪으면서도 굉장히 끈질기게 생활을 해온 민족인데 이러한 거를 미리 대비하고 그다음에 일어날 때 이거에 대처하려고 그러고 보통 이렇게 심리적인 이 불안감이 조금 덜해지고 그러면서 어떠한 그 외상으로 주어진 큰 사건 다음에 장애가 오는 게 아니고 외상후 성장. 그런 게 심리적으로도 있군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입니다. 성장.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뭉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치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어야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안 되고요. 우리의 투표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한 번 더 인식하면서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외상후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외상후 성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모이면 그 불안감이 적어지듯이 이 경우도 같이 연대해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더 도약할 수 있다 말씀 주셨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도 이제 뉴스는 계속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수많은 소식들을 소화하면서 일상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치적 트라우마, 경제적 트라우마도 겪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조속히 빠르게 해결을 해 나가는 정치인의 태도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너무나 이기적이거나 당리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게 나라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필요하고요.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정보들을 필요 없는 가짜 뉴스들 퍼나르거나 거기에 너무 동요하지 않으면서 좀 더 굳건하게 우리가 계엄 때 그거를 막아선 그러한 시민들처럼 이렇게 이 어려운 사태에 우리가 굳건하게 견뎌내는 힘을 키우는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려운 사태 굳건하게 견디는 힘 그리고 이기적인 당리를 떠나서 국민을 편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을 맞이하는 오늘 저녁 청취자 여러분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은 아이유의 밤편지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이 밤